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 지금 이 순간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탄 전기버스, 그 안에 전부 똑같은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은 한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고, 한때 음료수 캔 속에 들어가 팔렸고, 한때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핵심 재료였다. 같은 물질이, 같은 세기에 이 모든 걸 동시에 했다. 이름은 리튬이다. 그리고 당신이 리튬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가볍게 생각했다. 배터리 이야기겠지. 전기차 이야기겠지.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건 단순한 원소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인간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사람이 죽고 금지하고 잊혀지고 다시 발견하고 또 다른 곳에 써먹는 그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리튬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지구에서 채굴된다는 이야기 말고 훨씬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리튬의 기원은 대부분의 원소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 원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출발점이다. 철, 구리, 금, 아연.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다. 별. 거대한 항성 안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다. 우리 몸속 철분도, 반지의 금도, 전선의 구리도 전부 한때 어딘가에서 타오르던 별의 잔해다. 이게 원소 탄생의 표준 경로다. 그런데 리튬은 이 경로를 따라오지 않았다. 리튬은 별이 존재하기 전에 태어났다. 우주가 막 생겨났을 때 아직 별 하나 없던 그 순간, 공간 자체의 온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던 그 찰나에 핵반응이 별이나 폭발 없이도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던 바로 그 자리, 그 짧은 시간 안에 리튬도 함께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 약 100억 개당 리튬 원자 하나. 비율로 따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다. 그런데 우주는 넓으니까 그 작은 비율도 어마어마한 양이 됐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고? 리튬은 우주의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를 가진 원소라는 뜻이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 배터리 안에 리튬, 그게 우주 탄생 직후부터 있던 물질이다. 어떤 별의 폭발도, 어떤 충돌도 없이 우주가 처음 숨을 쉬던 그 순간에 이미 거기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우주 탄생 초기에 리튬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계산할 수 있다. 아주 정밀하게. 빅뱅 이론의 방정식을 돌리면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을 관측했을 때 그 별들 안에 있는 리튬의 양이 이론이 예측한 양보다 훨씬 적다. 3배 가까이 부족하다. 이게 작은 오차가 아니다. 3배면 완전히 다른 얘기다. 과학자들은 이걸 리튬의 우주론적 문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직도 답이 없다. 리튬이 별 내부에서 소모됐다는 가설도 있고 초기 우주의 물리 조건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빅뱅 이론이 틀린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다. 이론이 정밀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충 맞는 이론이었다면 이 빈틈을 보지도 못했을 거다. 자신의 틈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게 과학이 신뢰받는 이유다. 그래서 리튬은 태어난 순간부터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우주의 가장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이론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수수께끼를 안고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지구의 광물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인간이 그 돌을 쪼개서 이 물질을 발견했다. 그 순간부터 진짜 혼란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원소의 이야기, 이제 겨우 시작됐습니다. 물 위에 뜨는 금속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잘 상상이 안 됐다. 금속이라고 하면 무겁고 단단하고 차갑고 물에 넣으면 당연히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데 리튬은 물 위에 뜬다. 그것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뜨면서 물과 반응해서 기체를 내뿜고 열을 낸다. 작은 덩어리를 물에 넣으면 쉬익 소리를 내면서 표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나트륨처럼 격렬하지는 않다. 폭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히 끊임없이 반응한다. 멈추지 않는다. 그게 리튬이다.
밀도가 물보다 낮다는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 수치가 이 원소의 모든 운명을 결정했다. 가볍다는 것. 그게 리튬이 현대 세계에 깔려 있는 이유다. 배터리에서 가벼움은 곧 가능성이다. 무게가 줄수록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항공기에서 가벼움은 곧 연료 절감이다. 수십 년을 나는 비행기에서 수백 킬로그램이 줄어들면 그건 수천 톤의 연료가 아껴진다는 뜻이다.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리튬 합금을 쓴다. 리튬을 알루미늄에 조금 섞으면 더 가벼우면서도 더 단단해진다. 가볍고 단단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금속이 얼마나 되겠나? 근데 리튬이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 산화된다. 표면이 회색빛 막으로 덮이고 그 막 아래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부서진다. 질소와도 반응한다. 공기 자체가 리튬의 적이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리튬을 기름 속에 보관한다. 광물성 기름 안에 잠겨서 공기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작은 은빛 조각들이 기름 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은 뭔가 보석 같기도 하고 위험한 것을 품은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둘 다 맞다. 이 성질 때문에 리튬은 발견 직후부터 다루기 까다로운 물질로 분류됐다. 그런데 까다롭다는 게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리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것과 반응하려는 성질 자체가 배터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다. 전자 하나를 쉽게 내놓는다. 그 전자 하나가 회로를 타고 흐르면 전기가 된다. 단순하게 보면 그게 전부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지만 출발점은 그 성질 하나다. 그런데 리튬의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 물리적 특성이 아니다. 이 원소가 인간의 손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나? 음료수가 됐다. 정확히는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광고와 함께 탄산음료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음료는 지금도 팔리고 있다. 이름만 바뀐 채로. 어떻게 뇌에 작용하는 물질이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갔는지 그 과정이 지금 들어도 황당하다. 그리고 그 황당함 뒤에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빅뱅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리튬이다. 물론 정확히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리튬의 우주론적 문제는 그냥 수치 하나가 안 맞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정밀한 이론이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관측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발견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과학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왜 이것 하나를 못 푸냐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오히려 반대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이 있다. 은하가 생기기 전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던 시절의 흔적을 품고 있는 별들. 이 별들은 초기 우주의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일종의 타임캡슐이다. 과학자들이 이 별들의 빛을 분석하면 그 안에 어떤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다. 빛이 특정 파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보면 원소의 양이 계산된다. 정밀 망원경으로 수집한 수십 년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하는 건 한결같다. 리튬이 이론보다 훨씬 적다. 과학자들은 당연히 오차를 먼저 의심했다. 측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관측소, 다른 방법, 다른 팀이 같은 별들을 봐도 결과는 같았다. 그러면 이론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빅뱅 초기의 핵반응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산은 다른 원소들, 수소와 헬륨의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리튬만 빗나간다. 이상하지 않나? 같은 조건, 같은 계산인데 리튬만 다르다. 그럼 리튬이 만들어진 뒤에 뭔가가 일어난 건 아닐까? 일부 과학자들은 리튬이 별 내부로 가라앉아 소모됐을 가능성을 본다. 또 다른 연구팀은 초기 우주에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물리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 완전히 새로운 입자나 반응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다. 어느 것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고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는 게 나한테는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흥미롭다. 인류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블랙홀을 촬영하고 다른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시대에 세 번째로 가벼운 원소 하나의 우주적 기원이 아직 미스터리라는 거잖아. 이건 창피한 게 아니다. 아직 파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 과학이 자신의 빈틈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다. 리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 모른다고 말하고 그래도 계속한다. 틀렸다고 판명 나면 고치고 또 한다. 그 반복이 결국 무언가를 바꾼다. 실제로 지구에서 리튬이 발견됐을 때도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그 발견이 이루어진 방식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누군가 리튬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었다. 아무도 그 물질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 그냥 다른 걸 분석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다.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된다. 계획이 아니라 관찰에서, 이론이 아니라 이상함에서, 그리고 그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않은 사람에게서. 리튬을 처음 발견한 건 북유럽의 한 연구실이었다. 당시 최고의 화학자 밑에서 일하던 젊은 연구자가 어느 섬에서 채취한 광물을 조각조각 분석하고 있었다. 그가 발견한 건 지금 기억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그가 아닌 그가 발견한 물질이 기억된다. 그게 리튬이다. 그런데 이 발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리튬 자체가 아니었다. 그게 나온 곳이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리튬이 발견된 그 순간, 과학자들은 당황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다. 당시 알려진 알칼리 금속들은 전부 식물에서 나왔다. 나무를 태운 채 식물성 물질에서 추출한 성분들, 그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리튬은 돌에서 나왔다. 광물, 단단한 암석에서. 알칼리 금속이 광물에서 나온다는 건 그때까지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름도 돌을 뜻하는 말에서 가져왔다. 이 물질은 처음 발견되는 순간부터 기존의 틀을 거부했다. 하지만 발견은 발견이고 실제로 손에 넣는 건 다른 문제였다. 광물에서 이 물질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순수한 형태로 분리하는 건 수년이 더 걸렸다. 전기 분해 방식으로 녹인 염화물에서 마침내 뽑아냈을 때 연구자의 손앞에 나타난 건 작고 은빛 나는 금속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은 공기와 닿자마자 반응하기 시작했다. 표면이 흐려지고 산화가 시작됐다. 가장 가벼운 금속은 그렇게 첫 등장부터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 보여줬다. 그런데 이 불안정함이 수십 년 뒤 인간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 누군가 이걸 먹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처방전 없이, 광고와 함께. 리튬을 처음 손에 넣은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나? 그걸 칼로 잘랐다. 금속인데 칼로 잘린다. 버터처럼은 아니지만 충분히 부드럽다. 잘린 단면은 처음엔 밝은 은빛이다. 그런데 몇 초가 지나면 그 은빛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는 거다. 그 짧은 몇 초 동안만 리튬의 진짜 색을 볼 수 있다. 그 이후엔 이미 반응이 시작된 상태다. 리튬은 그렇게 순간적으로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성질이 왜 중요하냐고? 이게 리튬이 배터리에 쓰이는 이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리튬은 전자 하나를 너무나 쉽게 내놓는다. 붙잡아 두지 못한다. 그 전자를 회로로 흘려보내면 전기가 된다. 이게 전부다. 원리만 놓고 보면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 수십 년의 실패와 폭발과 포기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가벼움 이야기를 더 해야 한다. 왜냐하면 리튬의 가벼움은 배터리에만 쓰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알루미늄에 리튬을 조금 섞으면 합금이 된다. 리튬을 1% 추가할 때마다 합금의 밀도가 약 3% 줄어든다. 그리고 동시에 강성이 높아진다. 가볍고 단단해진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소재가 얼마나 드문지 항공 엔지니어들은 안다. 비행기는 수십 년을 난다. 처음 이륙할 때부터 마지막 착륙까지 수백 킬로그램이 가벼워진다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연료를 아낀다는 뜻이다. 그게 돈이고 배출가스고 비행 가능한 거리다. 리튬 합금 한 가지가 항공 산업의 계산 자체를 바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다. 리튬이 이렇게 쓰이기까지 누군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다. 항공기 설계자들이, 배터리 연구자들이, 의학자들이 처음부터 리튬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각자 자기 문제를 풀다가 리튬이 거기 있었던 거다. 이게 이 원소의 패턴이다. 계획 없이 등장하고 계획 없이 퍼진다. 리튬을 공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기름 속에 보관한다고 앞에서 말했다.
근데 이 성질 자체가 또 다른 곳에서 쓰인다. 밀폐된 공간, 예를 들면 잠수함 안에서는 공기를 관리해야 한다. 사람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리튬의 특정 화합물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그걸 흡수하고 대신 산소를 내놓는다. 공기 재생 장치다. 군사용 잠수함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 방식을 써왔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사람이 숨을 쉬는 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리튬이다. 이 원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비행기 날개 안에, 잠수함 공기 속에, 공장 기계의 윤활제 속에. 전 세계 윤활제의 70%가 리튬 기반이다. 영하 40도에서도 굳지 않고 150도가 넘어도 녹아 흐르지 않는다. 물에 씻겨도 버틴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윤활제가 달리 없다. 산업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리튬이다. 당신이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는 방식으로 리튬은 이미 당신의 세계 안에 있다. 그리고 유리에도 있다. 리튬 산화물을 유리 원료에 섞으면 녹는 온도가 낮아지고 완성된 유리는 더 단단하고 열 변화에 강해진다. 스마트폰 화면 유리, 자동차 앞 유리, 실험실 기구들,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리튬이 들어간 유리는 그냥 유리보다 훨씬 쓰기 좋다. 당신이 매일 손으로 만지는 그 매끄러운 화면 안에 리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리튬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원소다.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폭발이나 사고가 아니면 뉴스에도 잘 안 나온다. 그냥 거기 있다. 그런데 없애버리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상당 부분이 작동을 멈춘다. 그게 이 원소의 진짜 무게다. 가장 가벼운 금속이 가장 무거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원소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화려하게 등장한 건 이런 산업적인 맥락이 아니었다. 훨씬 더 이상한 방식이었다. 광고 문구와 함께 기포가 올라오는 유리잔 속에서였다. 리튬이 탄산음료 안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마케팅 실수도 아니었다. 그 뒤에는 꽤 긴 의학적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왜 그 음료가 팔렸는지, 왜 수십 년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 이야기는 음료가 출시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유럽의 의학계에서 특이한 이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통풍과 특정 정신 증상이 연결돼 있다는 거였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그 통풍 말이다. 당시 의사들은 체내에 특정 산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기분과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봤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틀린 이론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름의 관찰을 토대로 한 논리였다. 그리고 리튬의 특정 염이 그 산성 물질을 용해시킨다는 건 화학적으로 사실이었다.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 물질을 쓰면 그 과잉된 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기분도 나아지고 관절도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처방이 시작됐다. 일부 환자들은 실제로 나아졌다. 그게 리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심리적 효과 때문인지는 당시로선 구분이 불가능했다.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비교 집단도 없었다. 그냥 써봤더니 나은 것 같더라. 그게 전부였다. 그 수준의 근거로 리튬은 기분을 개선하는 물질이라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평판이 의학계 너머로 새어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소비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기업들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팔고 싶었다. 소화를 돕는 음료, 피로를 푸는 음료, 기분을 좋게 하는 음료. 그 시절의 탄산음료들은 지금 보면 거의 다 약에 가까운 무언가를 성분으로 내세웠다. 리튬이 거기 들어간 건 그 흐름의 일부였다. 기분을 좋게 한다는 의학적 평판이 있었고, 실제로 넣을 수 있는 화학 형태가 있었고, 마케팅에 쓸 이름이 있었다. 음료 이름에 리튬이 들어갔다. 광고는 숙취 해소와 활력 회복을 내세웠다. 사람들은 마셨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 음료는 수십 년간 팔렸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다. 리튬이라는 단어를 지웠다. 지금도 팔리는 그 음료다. 그런데 리튬이 성분에서 빠진 건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강제로 빠졌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었다. 사람이 쓰러졌고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리튬이 음료에서 빠진 건 누군가의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 리튬을 소금 대신 먹은 사람들이.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한다. 리튬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평판이 퍼지기 시작한 건 의학계가 먼저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의학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층이 나온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일부 의사들은 리튬을 정기적으로 처방했다. 주로 기분장애, 주기적으로 극단적인 흥분 상태와 깊은 침체 상태를 반복하는 환자들에게. 당시엔 그게 무슨 병인지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다. 그냥 신경이 약한 사람, 기질이 불안정한 사람 정도로 불렸다. 몇몇 의사들은 리튬을 쓴 뒤 환자 상태가 안정됐다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퍼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정신의학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리튬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의 말이 법처럼 통했다는 거다. 그가 위험하다고 했으니 위험한 거였다. 실제로 고용량에서 독성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고 그게 그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리튬은 위험하다. 쓰지 마라.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막았다. 그런데 의학계가 리튬을 밀어내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음료 회사들은 리튬을 팔고 있었다. 요양원 광고들은 광천수에 리튬이 들어있다며 건강 효능을 내세웠다. 의학계의 금기와 소비시장의 유행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딘가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동안 다른 어딘가에선 팔리고 있다. 그게 인간이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두 흐름이 하나의 충돌 지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왔다. 심장질환으로 소금을 제한해야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던 시절이었다. 의사들이 나트륨을 줄이라고 하는데 소금 없이 밥을 먹는 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소금 대용품 시장이 생겼다. 그리고 누군가 리튬의 염화물을 소금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챘다. 짠맛이 난다. 나트륨이 없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문제는 리튬의 치료 용량과 독성 용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다는 거였다. 조금 더 많으면 약, 조금 더 많으면 독이 된다. 그 간격을 지키려면 정확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소금 대용품으로 팔렸다는 건 그 어떤 통제도 없었다는 뜻이다. 슈퍼마켓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요리할 때 넣고 식탁에서 뿌리고 아무도 양을 재지 않았다. 사람들이 쓰러졌다. 손이 떨리고 말이 흐려지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했다. 전형적인 리튬 과잉 반응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회복하지 못했다. 사망 사례가 나왔다. 보고가 올라갔다. 규제 당국이 움직였다. 리튬은 식품과 의약품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금지됐다. 그 조치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당연한 결정이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금지가 발효되는 바로 그 해, 지구 반대편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리튬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실험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다. 한쪽에선 문을 닫는데 다른 쪽에선 문이 열리고 있었다. 두 사건은 서로를 몰랐다. 그 의사는 미국의 금지 소식을 알면서도 아니면 몰랐거나 멈추지 않았다. 그 의사 이름을 민준이라고 하자. 호주의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일했다. 병원이라기보다 낡은 건물들의 집합체에 가까웠다. 복도는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났고 창문은 두꺼운 유리로 막혀 있었고 어딘가에서 항상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그 안에서 매일 일했다. 연구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실험실도 없었다. 그에게 주어진 건 작은 창고 하나와 몇 마리의 모르모트였다. 그가 관심을 가진 건 조증이었다. 극단적인 흥분, 수면 없이 며칠을 버티는 환자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당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없었다. 진정시키는 방법은 있었다. 하지만 치료는 달랐다. 민주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고 치료를 원했다. 그의 출발점은 하나의 관찰이었다.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의 소변을 모르모트에게 주입하면 발작이 일어났다. 우울 상태의 환자 소변에서는 그 반응이 훨씬 약했다. 민주는 생각했다. 조증 상태의 소변 안에 뭔가 있다. 그게 뇌를 흥분시키는 독소일 수 있다. 그 독소를 중화하면 조증이 멈출 수 있다. 그는 소변을 성분별로 나눠서 각각 모르모트에게 주입했다. 어느 날 그는 특정 성분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튬 화합물을 섞었다. 그게 실험의 목적이었다. 리튬이 뭔가를 할 거라고 기대한 게 아니었다. 그냥 용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넣은 거였다. 모르모트에게 주입했다. 발작이 오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모르모트가 조용해졌다.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있었다. 잠든 게 아니었다. 자극을 줘도 반응했다. 하지만 극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민주는 눈을 비볐다. 다시 했다.
같은 결과였다. 그는 이게 리튬 때문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사람에게도 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민준이 한 일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엔 아무런 윤리위원회도 사전 승인 절차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치료법이 없어서 매일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었다. 그가 내린 결정이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이야기가 이 원소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 민준이 처음으로 리튬을 사람에게 투여하기로 결심한 날, 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먹었다. 이걸 알았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모르모트 실험으로는 부족했다.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물질을 삼켰다. 며칠간 몸 상태를 확인했다. 손이 떨리지 않는지, 말이 흐려지지 않는지, 어지럽지 않은지 이상이 없었다. 그제야 그는 환자에게 시작했다. 그 병원에는 수십 년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가족도 거의 오지 않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그 낡은 건물 안에서 살았다. 그중 한 명이 민준이 주목한 환자였다. 20년이 넘게 극심한 조증 상태를 반복하던 중년 남성이었다. 병동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사람이었다. 밤이고 낮이고 고함을 질렀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몸이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었다. 민준은 그를 선택했다. 다른 치료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리튬 탄산염을 정해진 양만큼 나누어 매일 먹게 했다. 첫째 날, 둘째 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병동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셋째 날 밤, 민주는 야간 근무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 환자가 조용하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민주는 직접 병동으로 갔다. 복도 소독약 냄새, 형광등 아래 길고 좁은 통로. 그 환자의 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용했다. 민준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맞았다. 그 눈에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 같은, 아직 완전히 잔잔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거칠지 않은 그런 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환자는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났다. 대화가 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말이 통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 병동 밖 마당에 나갔다. 햇빛 아래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민주는 뭘 느꼈을까? 나는 그게 흥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흥분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감각이었을 거다. 20년이 넘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당에서 햇빛을 받고 있다. 그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 민주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시작했다. 10명 모두에게서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방향은 같았다. 조증이 가라앉았다. 흥분이 줄었다. 일상적인 기능이 돌아왔다. 민주는 이 결과를 논문으로 썼다. 읽기 어렵지 않은 글이었다. 화려한 이론도 복잡한 통계도 없었다. 그냥 10명의 환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전부였다. 그 논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세상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0년간 치료되지 않던 환자가 한 달 만에 마당에 나갔다. 그 결과가 논문으로 나왔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고? 리튬은 이미 위험한 물질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소금 대용품으로 쓰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그리고 민주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도 모르는 외딴 병원의 이름 없는 의사였다. 논문도 큰 저널이 아니었다. 작은 의학 잡지에 실렸다. 알아봐줄 사람이 없었다. 리튬이 조증을 멈춘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가에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먼지를 닦아낸 사람이 나타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 사람 이름을 서연이라고 하자. 덴마크에서 일하던 정신과 의사였다. 서연은 리튬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훑다가 민준의 논문을 발견했다. 작은 잡지, 낡은 페이지, 10명의 환자 이야기. 서연은 이걸 읽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민준의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꾸며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날짜, 용량, 반응, 변화, 정확하게 기술돼 있었다. 서연은 직접 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교 집단을 만들었다. 리튬을 받는 그룹과 받지 않는 그룹을 나누고 결과를 비교했다. 체계적인 임상시험의 기초였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그 이상. 결과는 민준의 논문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리튬을 받은 환자들의 조증 빈도가 줄었다. 사파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다. 그리고 서연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 리튬이 조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당시 정신의학에 예방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상이 오면 대응한다. 그게 전부였다. 오기 전에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리튬은 그 불가능한 걸 하고 있었다. 조증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다. 우울이 깊어지기 전에 붙잡는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치료였다. 서연은 유럽의 정신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반응은 민준 때와 달랐다. 데이터가 있었고, 비교가 있었고, 반복 관찰이 있었다. 일부 의사들이 직접 써보기 시작했다. 결과가 재현됐다. 리튬이 서서히, 조심스럽게 정신의학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마지막이었다. 금지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은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공식 승인이 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졌다. 수십 년간 반복되는 조증과 우울의 사이클 속에서 직장도 가족도 자신도 잃어가던 사람들이 작은 알약 하나로 그 사이클을 끊을 수 있게 됐다. 지금도 리튬은 이 질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받는 약이다. 더 새로운 약들이 나왔지만 리튬은 여전히 거기 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사실 하나가 남는다. 리튬이 어떻게 이 효과를 내는지,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오래 쓰인 정신과 약의 작동 원리가 아직 미스터리라는 거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의학의 다른 문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뇌에서 리튬이 하는 일이 뇌 이외의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 이야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수십 년간 수천 편의 연구가 쌓였는데 리튬이 뇌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나? 매일 수백만 명이 먹는 약인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리튬이 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개다. 특정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 신경 전달 물질들 사이의 균형을 조율한다는 것, 뇌 특정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다는 것. 이 모두가 실험실에서 확인된 반응들이다. 그런데 이것들 중 어느 게 조증을 막는 핵심인지, 혹은 이것들이 전부 동시에 작용하는 건지 그 답이 없다. 연구자들은 각자 자기 가설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고 아직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보통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작동 원리를 알고 그래서 약을 만든다. 그런데 리튬은 먼저 효과를 발견했고 수십 년이 지나도 이유를 모른다. 의학에서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중요한 약에서 작동 원리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흥미로운 방향이 하나 나왔다. 리튬이 뇌에서 억제하는 그 효소, 그게 신경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식물세포에도 있다. 그리고 리튬이 식물에서도 그 효소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리튬이 건드리는 분자 경로가 동물과 식물이 갈라지기 훨씬 전, 생명이 아직 단세포였던 시절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리튬은 수십억 년 된 생화학 경로에 손을 대고 있다. 그 경로가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데 쓰이고 식물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에 쓰인다. 그 발견이 열어놓은 질문이 있다. 리튬이 극도로 건조하거나 뜨거운 환경에서 식물의 생존을 도울 수 있을까? 소량의 리튬이 토양에 있을 때 작물이 기후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다.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리튬이라는 원소의 이야기가 배터리와 정신과 약을 훨씬 넘어선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리튬이 뇌를 보호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에서 소량의 리튬이 그 손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소규모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일부는 재현됐고 일부는 재현되지 않았다. 아직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건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다는 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리튬이 노화하는 뇌를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이 원소의 의학적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은 거다. 리튬이 사람에게 치료제로 쓰이는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이 원소를 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세계는 병원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리튬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챕터다. 냉전전 시대 두 강대국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핵폭탄은 이미 있었다.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였다.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이용하는 무기. 핵 분열 폭탄이 원자를 쪼개는 거라면 핵 융합 무기는 원자를 합치는 거다. 그리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핵 분열의 수십 배, 수백 배였다.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에너지. 그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필요했다. 수소의 특별한 형태인데 자연에는 거의 없다.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만드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 리튬의 특정 동위원소에 중성자를 쏘는 거였다. 그 반응이 일어나면 삼중수소가 나온다. 리튬 없이는 이 무기를 만들 수 없었다. 문제는 자연에 있는 리튬이 두 가지 동위원소의 혼합이라는 거였다. 그중 삼중수소를 만드는 데 효율적인 건 리튬 6이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리튬 6의 비율은 전체의 약 8%도 안 됐다. 그걸 90% 이상으로 올려야 했다. 동위원소 분리, 어마어마한 기술적 난제였다. 양쪽 모두 공장을 세웠다. 거대한 시설들이 비밀리에 건설됐다. 방법은 수은을 이용한 화학 공정이었다. 리튬이 수은과 반응하는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동위원소를 분리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공정이 돌아갔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수은이 새어나갔다. 처리 시설 주변의 토양으로, 강으로, 지하수로. 한쪽 나라의 처리 시설 인근 지역은 지금도 오염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은은 반감기가 없다. 분해되지 않는다. 거기 있으면 계속 거기 있다. 그걸 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다. 그 지역에서 몇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냉전의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리튬 6 생산량은 기록됐다. 무기 수량은 기록됐다. 사람들의 건강은 기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형 열핵 실험이 태평양의 섬 인근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폭발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계획보다 2배 이상 컸다. 설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튬 7이 반응에 기여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반응했다. 그래서 예측보다 훨씬 큰 폭발이 일어났다. 인근 섬 주민들과 관측 인원들이 예상치 못한 규모의 방사성 낙진에 노출됐다. 리튬 7은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것도 반응에 참여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폭발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리튬 7, 즉 무기 생산의 부산물로 창고에 쌓이던 그 물질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이때 처음 실전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발견이 수십 년 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다시 등장한다. 파괴의 맥락이 아니라 에너지의 맥락에서.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리튬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을 봐야 한다. 이번엔 땅 위에서 돈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다. 무기를 만들고 남은 물질이 창고에 쌓였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처리하기도 애매했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게 인류가 꿈꾸는 에너지의 핵심 재료가 됐다. 이게 리튬 7의 이야기다. 앞에서 동위원소 분리 이야기를 했다. 리튬에서 리튬 6을 뽑아내고 나면 리튬 7이 남는다. 전체의 90% 이상이 리튬 7이다. 무기 개발자들에게 이건 폐기물이었다. 삼중수소를 만드는데 리튬 6만 필요했으니까 리튬 7은 그냥 남는 것이었다. 창고에, 드럼통에, 처리시설 한쪽에 쌓였다. 그런데 핵물리학자들이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상한 성질들을 발견했다. 리튬 칸데일리 물 때 이상한 성질들을 발견했다. 리튬 7은 열을 굉장히 잘 전달한다. 그러면서 점성이 낮아서 잘 흐른다. 높은 온도에서도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중성자를 맞아도 심하게 방사성을 띠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성질이 동시에 필요한 곳이 있다. 핵 반응로의 냉각제다. 원자로 안에 열을 빼내야 하는데 그 환경은 극도로 뜨겁고 중성자가 쏟아지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리튬 7은 그 조건에 딱 맞았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핵 융합 에너지 실험 시설이 있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그 안에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중성자가 쏟아진다. 그 중성자를 흡수하는 층이 필요한데 거기 리튬이 쓰인다. 중성자를 맞은 리튬이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삼중수소가
다시 핵융합의 연료가 된다. 반응이 스스로 연료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외부에서 계속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냉전의 부산물이 청정 에너지의 연료 재생 시스템이 됐다. 이 반전이 가능했던 건 리튬-7이 창고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그 물질이 수십 년 뒤 가장 필요한 재료가 됐다. 버려진 것의 반격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리튬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전쟁은 실험실도 아니고 냉전의 비밀 공장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리튬을 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다. 배터리 회사들이 조금씩 사들이고 재고가 줄고 가격이 올랐다. 그러다가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리튬 수요가 수직으로 치솟았다. 광산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들이 매장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향한 곳이 있었다. 고원지대, 소금 사막, 리튬이 농축된 지하 염수. 세계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그 지역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수천 년째. 그 고원의 소금 사막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봐라. 끝이 보이지 않는 흰 평원. 바람이 불면 소금 결정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입술에 닿으면 짠맛이 난다. 하늘이 너무 맑아서 눈이 아프다. 그 아래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지하수가 흐른다. 수천만 년에 걸쳐 화산 지형의 암석을 녹이며 흘러온 물이다. 그 물이 리튬을 품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물이 증발하면서 리튬이 농축됐다. 지하 염수 속에 리튬이 녹아있다. 이걸 뽑아내면 배터리가 된다.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소금 사막을 자원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건 그냥 삶의 공간이었다. 라마를 키우고 소금을 조금 채취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고요함 속에서 살았다. 그들에게 그 땅은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 사람들이 왔다. 서류를 들고, 계약서를 들고, 장비를 들고 탐사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이라고 했지만 한쪽은 정부와 대형 자본이었고 다른 쪽은 수천 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공동체였다. 무게가 같지 않았다. 리튬을 뽑아내는 방법은 보기에 단순하다. 지하 염수를 펌프로 끌어올린다. 광활한 증발 연못에 펼쳐놓는다. 태양이 물을 날린다. 리튬이 농축된다. 연못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해간다. 화학 처리를 거쳐 흰 가루가 나온다. 그게 탄산 리튬이다. 그게 배터리가 된다. 그게 전기차가 된다. 문제는 지하염수를 끌어올릴 때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서 그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극히 적다. 그 적은 물로 수천 년을 살아온 곳이다. 지하 수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다. 우물이 예전보다 깊어야 물이 나왔다. 그 다음엔 일부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작은 하천 하나가 말랐다. 그 하천 주변에 살던 철새 군집이 줄었다. 환경 연구자들이 측정을 시작했다. 수년에 걸친 데이터가 쌓였다. 채굴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지하수위 감소가 뚜렷했다. 채굴 회사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수천 년간 마르지 않던 우물이 마르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다. 공동체 사람들이 항의했다. 일부는 시위를 했다. 일부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 싸움은 느리게 진행됐다. 자본과 법률의 속도는 달랐다. 그리고 세상은 전기차를 원했고 전기차를 원하는 세상은 리튬을 원했고 리튬은 그 땅 아래에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계속 같은 생각이 든다. 진보의 비용은 언제나 누군가가 치른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치르는 게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치르는 게 아니다.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치른다. 우물이 마른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에 참여했냐고 물으면 답은 명확하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딜레마 앞에서 인류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물을 쓰지 않고 리튬을 뽑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온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리튬 배터리 중 재활용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나?
5%다. 나머지 95%는 그냥 버려진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다시 봤다. 5%였다. 우물을 말리고 고원을 파헤쳐 뽑아낸 그 리튬의 95%가 한 번 쓰이고 매립지로 간다. 앞에서 채굴 현장의 이야기를 했다. 마른 우물, 말라가는 하천, 항이하는 공동체.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뽑아낸 리튬이 배터리가 되고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버려진다. 재활용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술은 있다. 경제적으로 아직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튬을 새로 캐는 것보다 버려진 배터리에서 뽑아내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새로 캔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광산을 더 판다. 더 많은 물이 사라진다. 더 많은 하천이 위협받는다. 그리고 버려지는 배터리는 계속 쌓인다. 이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순환을 끊으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첫 번째는 채굴 방식을 바꾸는 거다. 앞에서 지하 영수를 끌어올려 증발 연못에 펼쳐놓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 방식의 문제는 물 소비가 엄청나다는 거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직접 추출 기술이다. 염수를 끌어올리되 증발 연못에 펼치지 않는다. 대신 그 염수를 특수한 필터나 흡착제에 통과시킨다. 이 물질이 리튬이온만 선택적으로 잡아둔다. 리튬을 걸러낸 나머지 염수는 다시 지하로 돌려보낸다. 물이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 증발 연못이 필요 없으니 면적도 훨씬 작다. 속도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다.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곳이 있다. 아직 소규모지만 작동한다는 게 확인됐다. 유럽의 한 지역에서는 지열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지하수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지하에서 뜨거운 물을 올려서 발전에 쓰고 그 물에서 리튬을 추출한 다음 물을 다시 지하로 돌려보낸다. 전기도 만들고 리튬도 뽑고 물도 순환시킨다. 지표면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채굴 흔적이 없다. 이게 가능하다면 채굴이 남기는 흔적의 의미가 달라진다. 물론 이 기술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지열이 있어야 하고 지하수 구조가 맞아야 하고 리튬 농도가 충분해야 한다.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능한 곳에서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 방향이 재활용이다. 버려지는 배터리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거다.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온에서 태우는 방법이다. 배터리를 고온에 넣으면 금속들이 녹아 나온다. 코발트, 니켈, 구리는 이 방법으로 잘 회수된다. 그런데 리튬은 이 과정에서 슬래그, 즉 찌꺼기로 빠져나간다. 거기서 다시 리튬을 뽑는 게 까다롭다. 다른 방법은 화학 용액에 녹이는 거다. 배터리를 산에 녹인 다음 각 금속을 순서대로 침전시켜 분리한다. 이 방법으로는 리튬도 잘 회수된다. 시간이 걸리고 공정이 복잡하지만 회수율이 높다. 문제는 경제성이었다. 새 리튬 가격이 낮을 때는 재활용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재활용 공장이 안 돌아간다. 리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잠깐 재활용이 주목받았지만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관심도 줄었다. 이게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법이 개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몇 년 뒤에는 그 비율이 더 올라간다. 그 규정이 발효되면 재활용 공장은 의무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성이 아니라 규제가 움직이는 거다. 그 규제에 맞춰 유럽 곳곳에 재활용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곳들이 몇 년 안에 가동을 시작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리튬은 석유와 다르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진다. 배기가스로 대기 중에 흩어진다. 다시 쓸 수 없다. 리튬은 다르다. 배터리 속에 있는 리튬은 반응이 끝나도 거기 있다. 물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회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된다. 그 조건을 만드는 게 규제고 기술 발전이고 가격 변화다. 리튬의 자원 이야기는 고갈이 아니라 순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 한 번 뽑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이고 회수되고 다시 쓰이는 구조. 그게 가능해지면 소금 사막의 우물이 마르는 속도가 달라진다. 얼마나 달라지냐고? 그건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다. 공장 건설 계획에서, 법안 투표에서, 기술 연구비 배분에서. 그런데 리튬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버려지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아직 한 가지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 배터리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리튬이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가? 그리고 왜 수십 년 동안 배터리가 폭발했고 누가 그 문제를 풀었고 어떻게 지금의 배터리가 나왔는가?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최근의 일이다. 최초의 리튬 배터리는 너무 잘 작동했다. 그게 문제였다. 충전할수록 내부에서 금속 리튬이 바늘처럼 자라났다. 그 바늘이 분리막을 뚫었다. 단락이 일어났다. 불이 났다. 실험실에서, 시제품에서, 반복해서. 리튬 배터리는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지만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건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묻혔다. 이 이야기는 재활용과 채굴을 이야기한 지점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배터리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왜 이 기술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해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 위에 서 있는지가 느껴진다. 리튬 배터리의 원리는 단순하다. 리튬 이온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자를 내놓는다. 그 전자가 회로를 타고 흐르면 전기가 된다. 충전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온이 돌아온다. 왔다 갔다. 그게 전부다. 문제는 그 이동을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내부 구조가 변한다. 초기 배터리들은 금속 리튬을 그대로 전극으로 썼다. 순수한 리튬이 전자를 내놓는다.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에너지 밀도도 높다. 그런데 충전할 때 리튬이 균일하게 쌓이지 않았다. 울퉁불퉁하게 바늘 모양으로 자랐다.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그 금속 바늘이 얇은 분리막을 건드리는 순간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았다. 순식간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전해질이 타올랐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끄기가 매우 어렵다. 산소 없이도 반응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물을 부으면 오히려 악화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연구자가 나타났다. 지훈이라고 하자. 그는 금속 리튬 대신 다른 소재를 음극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리튬 이온을 품을 수 있는 소재. 충전할 때 이온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방전할 때 나오는 구조. 그러면 금속 리튬이 표면에 쌓일 일이 없다. 덴드라이트가 생기지 않는다. 그가 찾은 소재가 층층이 쌓인 탄소 구조였다. 흑연이다. 흑연은 층과 층 사이에 리튬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충전하면 이온이 층 사이로 파고들고 방전하면 빠져나온다. 금속 리튬처럼 표면에 쌓이지 않는다. 덴드라이트가 생기지 않는다. 안전하다. 그런데 흑연은 금속 리튬보다 에너지를 훨씬 적게 저장한다. 같은 무게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다. 안전하지만 용량이 줄어든다. 지우는 그 트레이드 오프가 받아들일만 하다고 봤다.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한 배터리가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불이 나는 배터리보다 낫다. 이 구조가 적용된 배터리가 처음으로 상업 제품에 들어갔다. 작은 전자기기였다. 폭발하지 않았다. 충전이 됐다. 수백 번 반복해도 됐다. 그게 시작이었다. 거기서부터 노트북이 됐고 휴대폰이 됐고 전기차가 됐다.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그 배터리의 기본 구조가 그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훈의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을 때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다. 예산이 나오지 않았다. 지원이 없었다. 그는 다른 나라로 갔다. 거기서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기반이 됐다. 자기 나라는 나중에야 그를 알아봤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게 리튬 이야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민주는 무시당했다. 서연이 알아봤다. 지우는 무시당했다. 다른 나라가 알아봤다. 중요한 발견은 처음엔 거의 항상 외면받는다. 그리고 외면받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계속했다. 그게 결국 세상을 바꿨다. 지금 배터리 기술은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흑연 음극을 금속 리튬으로 다시 바꾸되 이번에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쓰는 방식이다. 고체 전해질은 덴드라이트가 뚫기 어렵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 여러 회사가 이 기술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 일부는 수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게 되면 지금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충전 시간도 줄어든다. 그리고 화재 위험이 낮아진다. 리튬 배터리의 역사는 실패를 고쳐 쓴 역사다. 폭발하면 원인을 찾고 구조를 바꿨다. 용량이 부족하면 소재를 바꿨다. 무거우면 가볍게 했다. 매번 한계가 나타났고 매번 누군가 그 한계를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다. 그 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리튬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재활용 비율 5%, 마르는 우물,
무시당한 발견, 냉전의 부산물, 음료수 캔 속의 정신과 약.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원소를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에 만들어진 그 원소가 지금 이 순간 인류의 에너지 전환 한가운데 서 있다. 리튬이 지구를 구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묻는다. 나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리튬은 도구다. 도구는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구하거나 망친다. 도구는 그냥 거기 있다. 리튬은 수십억 년 전부터 있었다. 별이 생기기 전부터,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광물 속에 있었고, 염수 속에 있었고, 그냥 거기 있었다. 인간이 발견하고 나서야 의미가 생겼다. 치료제가 됐고, 무기가 됐고, 음료가 됐고, 배터리가 됐다. 그 의미를 결정한 건 리튬이 아니라 그것을 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해하기 전에 사용했다. 사용하고 나서 대가가 나타났다. 대가는 항상 가장 약한 쪽이 치렀다. 소금 대용품을 먹고 쓰러진 환자들, 우물이 마른 고원의 공동체, 오염된 강 옆에서 살아온 사람들,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게 리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안다. 이건 인간이 새로운 것을 다루는 방식의 이야기다. 항상 먼저 쓰고 나중에 생각한다. 항상 이익은 위로 올라가고 비용은 아래로 내려간다. 리튬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일관되게 그렇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내가 희망을 찾는 지점이 있다. 민주는 창고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먼지 쌓인 논문을 찾아냈다. 지우는 무시당하면서도 계속했다. 그리고 환경 연구자들은 마르는 우물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쌓고 세상에 알렸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대단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다. 그냥 자기 앞의 문제를 정직하게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봤으면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 만들어진 원소 하나가 음료수가 됐다가 약이 됐다가가 무기가 됐다가 배터리가 됐다. 그 원소는 변하지 않았다. 세 개의 양성자, 변함없이 세 개. 변한 건 그것을 쥔 손이었고 그 손이 무엇을 하느냐가 세상을 결정했다. 지금 당신 손에도 리튬이 있다. 그 손이 무엇을 하느냐는 지금부터의 이야기다. 그래서 댓글로 솔직하게 답해줬으면 한다.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기기와 배터리가 누군가의 물을 빼앗고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그래도 계속 쓸 건가? 아니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가? 정답 없이 그냥 솔직하게. 이 이야기가 새로운 걸 하나라도 알게 해줬다면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구독하면 다음 원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리튬보다 더 이상하고 더 놀랍고 더 불편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